민해당 비례대표 출신 김삼아 의원 질의하십시오. 네. 그 앞에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그 의문을 제기했던 따님의 재산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질의를 하고 정책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보자께서 따님의 재산 중에서 예금 재산 중에서 일부는 미국에 유학하고 있는 학비 생활비를 위해서 이체한 돈 후보자가 이체한 돈이다 이렇게 말씀을 그것까지 하셨어요. 포함한 네네, 포함돼 잔액입니다. 있다. 네. 그게 아마 체이스 은행에 있는 2개 계좌 네.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대략 한 3,300만 원, 아까 4,700이라고 하셨는데 3,700. 3,700? 네. 3,300 정도 거기에 되는 것 또 같아요. 그 하나은행 외환 계좌 네. 거기에 들어 있는 거 여러 그것까지 가지 포함하는 겁니까? 네, 그런 걸 포함하면 4천만 원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따님께서 과외를 해서 돈을 좀 모은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따님이 그럼 과외를 언제 했다는 겁니까? 예. 그 지금 대학원 다니면서 네. 한 2년 정도 하다가 네. 그 본인이 이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단한 걸로 예, 이렇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후보자께서 처음 재산 공개한 것이 2004년이에요. 네. 2004년도에 따님의 재산이 예금 재산이 1,880만 원 정도였는데 2016년 아마 2017년에 따님이 유학 가면서 이 그 외화 예금도 늘어나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걸 빼면 2016년까지 1억 4,600만 원 정도 결국 얼마냐면은 거의 1억 2천, 1억 3천 정도의 예금이 지금 후보자께서 따님의 유학 관련된 예금은 다 빼도 1억 한 4천만 원 정도가 4,800 정도가 늘어난 겁니다. 한 12년 동안에. 그래서 아까 뭐 세뱃돈, 용돈 또 본인이 용돈 받은 거 보험 불입했다 이렇게 해도 과외를 해서 짧은 기간 동안에 그 4천만 원 이상의 돈을 모았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닐 거라고 다른 이 방송을 보는 청년들 입장에서 그렇게 쉽게 돈 벌 수 있느냐는 의구심을 많이 갖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에 그 오피스텔을 매수할 때 회계사하고 법무사하고 상의를 했더니 4,500만 원이면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유예를 예. 시켰습니다. 나중에 이제 네. 그 전세금 반환할 때 한꺼번에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그때 그 취득세하고 중개 수수료는 그것도 누가 됐습니까? 아이 통장에서 해약을 해서 예. 그 아이 그 세금을 감면받으려고 예. 그 마을 금고에다가 아이 이름으로 예금한 게 그러면 있었습니다. 자녀 통장에서 나갔다는 네, 얘기네요. 네. 어쨌든 지금 그 이후에 전세 기간 만료돼서 전세금 반환할 때 그때 이제 그때 전세금 반환할 때 뭐 대출 받고 뭐 차액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려고 할 생각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만약 그때 따님의 예금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다면 언급했다면 뭐 틀렸을 수도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그거는 따님이 갖고 있는 예금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 이 중에 상당 부분이 증여세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5천만 원 충분히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최근에 지금 이제 그 굉장히 청년 취업 문제가 불거져 있지 않습니까? 실업 문제 또 고시원에서 제대로 그 하루에 뭐 컵밥을 먹어가면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청년들이 볼 때는 따님이 뭐 나이는 있지만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많은 재산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박탈감을 느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많이 송구스럽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청년 실업에 그리고 그 고시원에 그 진짜 사발면 먹으면서 얼마 전에 우리 지하철에서 그 돌아가신 청년이 사발면 놓고 간 우리 이렇게 청년들의 고용 절벽 시절에 제가 그 아무 생각 없이 한 30년 모은 용돈이 그렇게 됐다 그러면서 얘기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철저히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따님 예금과 관련돼서 제대로 소명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도 납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제가 아이가 동의서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벌었던 지금 총 잔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다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후보자께서는 여성이시니까 제가 좀 유리천장과 관련돼서 간단하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유리천장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후보자께서도 그 오랜 기간 은행에 근무하시면서 여행원부터 시작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실감을 많이 하셨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장관 국회의원을 하셨고 장관 후보자까지 오르면서 유리천장 어떻게 보면 뚫은 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유리천장 문제 그리고 특히 공공 민간 기업에서의 유리천장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에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장관이 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유리천장 하면 아마 금융기관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지점장들이 많이 있고 관리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저희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여성이 지점장을 전혀 나가는 시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조홍은행에 1호 여성이 나갈 때 여성계에서 이렇게 파티까지 해줄 정도로 그런 경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능력이 있어도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여성이 고가라든가 또 그 직상위자에 의해서 평가에 의해서 이런 승진하는 이런 제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바꿔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의 공무원이나 우리 공공부문부터 여성의 승진 할당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한번 의원님들과 논의를 하고 싶습니다. 예. 예. 또 하나 지금 여성들의 임금이 남성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63.3% 수준에 불과한 건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여성 노동자의 53.1%가 지금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에게는 임금과 또 승진 가능성에 있어서 낮은 일자리가 주어지는 또 다른 유리천장에 이르지 못하는 또 다른 유리병 문제도 심각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 후보자께서 이 남녀 임금 격차, 여성의 비정규직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예,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성이 중간 관리자까지는 능력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산이라든가 출산 육아휴직으로 바로 나오면 업무 배치부터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남녀 고용평등법에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지금 들어가 있는데 지금 우리 임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임금 차별에 대해서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를 신설해서 기업의 임금 분포 공시제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별에 대한 정보도 포함시켜서 여성들이 능력이 있으면 승진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삼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비례대표 출신 이정미 위원 제가 죄송합니다. 이정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정의당 이정미입니다. 후보님 얼마 전에 지금 언론 보도로 통해서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의 문자 메시지들이 다 공개가 되었습니다. 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2015년 7월 달에 청와대로부터 받은 문자 메시지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 VIP에게 가장 중요한 게 노동개혁이니까 그에 대한 협조의 뜻을 밝히면 좋아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난 정부 시절에 재벌 기업으로부터 거액을 입금받고 그리고 나면 여러 가지 노동 계약을 진행해 왔다라고 하는 실질적인 증거들이 지금 하나둘씩 다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난 7월 19일 날 문재인 정부가 4대 국정 전략의 첫 번째로 촛불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라고 했고 또한 민주당도 대선 1호 공약이 적폐청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금 국정원이나 법무부 등의 각 부서 내에서 개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난 정권 아래서 묵어있던 여러 가지 적폐들을 개혁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촛불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요구 중에 하나는 기업 성장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유보되었거나 파괴되었던 노동기본권들을 어떻게 다시 회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하는 국민들의 권리를 다시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지난 정권 아래서 노조 파괴 시나리오가 마구잡이로 양산되고 또 이것을 행정부가 묵인했던 이런 관행들 그리고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어떤 행정 지침들이 남발되었던 과정들
그리고 청와대 민정수석실까지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뭐 전교조 등과 관련된 어떤 파괴 시나리오들이 진행됐던 점들, 이런 것들이 다 제대로 자리를 다시 잡아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지난 정권의 적폐 중에 적폐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저는 노동적폐라고 생각이 들고, 이 노동적폐를 바로 잡아 나가기 위해서는 노동부 장관님의 의지뿐만 아니라 노동부의 전반적인 시스템의 개혁까지도 필요로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정원이나 법무부처럼 노동부 내에 노동 존중을 위한 적폐청산위원회와 같은 그런 개혁위원회를 구성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우리 사회 곳곳에 그동안 쌓인 나쁜 폐단들에 대해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규정대로 또 너무 엄격한 잣대로 이 행정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현장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의지는 제가 알겠고요. 네. 이런 시스템을 노동부 안에 만들어 나가실 의향이 네, 있으시냐고요? 지금 안에서 TF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에 문제 있는 부분에 노동부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부처와 마찬가지로 개혁위원회를 구성해서 강력한 개혁 정책이 실현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근로기준법 제59조의 특례 조항이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걸 잘 아실 겁니다. 네. 이것이 공중의 편익과 안전이라고 하는 그 이유로 예외적인 조항을 연장 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로 되어 있는데요. 지난 7월 31일 날 우리 환노위 노동법안 소위에서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래서 26개 중에 16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10개 중에서도 노선버스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잠정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인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머지 그러면 남겨져 있는, 여전히 특례 조항으로 묶여져 있는 10개의 업종이 왜 연장 근로를 마구잡이로 허용해도 되는지에 대한 근거와 이유를 납득을 하지는 못하고 그 이유를 제대로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이것과 관련된 실태조사나 근로감독이 있었느냐, 그런 것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실 이 특례 조항이 만들어지고 수십 년이 지나는 동안 이런 마구잡이 연장 근로가 진행되는 업종에 대한 이런 노동부 차원에서의 근로감독 조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고, 그러면 무슨 근거를 가지고 10개 종은 꼭 특례 업종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지도 해명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노동부가 그것을 하고 있지 않았기에 제가 직접 각 현장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인천공항을 방문해서 항공운송업 지상조업 노동자들을 만났습니다. 항공안전법상의 승무원들은 철저하게 노동시간에 대한 관리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일하는 항공기의 정비, 점검, 수화물 처리, 청소, 급유 이런 것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은 적게는 60시간, 많게는 100시간 이상의 초과 근로를 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샤프항공사 제주공항 노동자의 경우에는 1개월에 보통 108시간, 총 320시간이라고 하는 정말 살인적인 근로를 하고 있고, 더 황당한 것은 노사 간에 이 노동자들은 최장 170시간까지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정말 얼처구니 없는 그런 조항까지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의 경우에는 2박 3일 근무 조건, 근무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월요일 날 오후 1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너무 늦어서 집에를 못 갑니다. 컨테이너 박스에서 자고 그 다음날 아침 6시에 일을 해서 밤 10시까지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아침 6시에서 밤 10시까지 일을 합니다. 이렇게 2박 3일을 일한다고 하면 사람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먹고 살자고 일하다가 바로바로 이렇게 죽어나가는 이런 현실입니다. 택시 노동자의 경우에도 다 아실 겁니다. 1.5시간에서 7시간까지 라고 하는 근무시간 안에 소위 얘기해서 사업장 밖 근로라고 하는 58조 규정을 적용을 해가지고 나머지 산학금 채우고 나서 기본급이 너무 적기 때문에 죽어라고 일을 하는, 그래서 평균 노동시간이 다른 노동자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대구의 경우에는 283시간을 넘는 그 근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택시의 경우에는 디지털 운행 기록 장치가 이미 다 있어서 사업장 밖 근로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의 실질적인 근로 시간이 몇 시간인지 정확하게 다 체크가 될 수 있도록 의무화가 돼 있는데도 왜 이런 전근대적인 방식이 아직까지도 적용되고 있는지 의문스럽고요. 영화산업 종사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한 3만 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일 평균 13시간 이상 근로를 하고 있고 소품은 17시간, 미술은 16시간, 의상 담당은 15시간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이한비 PD의 유서에 하루에 20시간이 넘는 노동을 하면서 사람들을 재우지도 못하고 일을 시키는 이 처참한 현실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자살을 한 상황으로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런 특례 시간, 특례 조항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유지될 명분이 있습니까? 예, 지난 7월 31일 날 그 국회 법안 소위에서 이 특례 조항에 대한 논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우리 국회에서 의원님들이 논의를 해주시면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방송 종사자들 그동안 관행으로 이 예술계 종사한다는 의미에 정말 많은 근로자들이 장시간 고용노동에 시달리다가 자살하고 이런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는 우리가 그 자살률이 세계 1위고 국민 행복 지수가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인 게 이 근로시간이 특례 조항 때문에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제는 저는 장기적으로 52시간이 지켜져야 된다고 보고요. 나머지 10개 특례 조항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고용노동부에서도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정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민해당 비례대표 출신 김삼아 의원 질의하십시오. 네. 앞에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의문을 제기했던 따님의 재산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질의를 하고 정책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보자께서 따님의 재산 중에서 예금 재산 중에서 일부는 미국에 유학하고 있는 학비 생활비를 위해서 이체한 돈이 후보자가 이체한 돈이다 이렇게 말씀을 그것까지 하셨어요. 포함한 네네, 잔액입니다. 포함되어 있다. 네. 그게 아마 체이스은행에 있는 2개 계좌 네.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대략 한 3,300만 원, 아까 4,700이라고 하셨는데 3,700. 3,700? 네. 3,300 정도 거기에 되는 것 또 같아요. 그 하나은행 외환 계좌 네. 거기에 들어있는 거 여러 그것까지 가지 포함하는 겁니까? 네, 그런 걸 포함하면 예. 4천만 원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따님께서 과외를 해서 돈을 좀 모은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따님이 그럼 과외를 언제 했다는 겁니까? 그 지금 대학원 다니면서 네. 한 2년 정도 하다가 네. 그 본인이 이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단한 걸로 예, 이렇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후보자께서 처음 재산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유예를 예, 예. 시켰습니다. 나중에 이제 네. 그 전세금 반환할 때 한꺼번에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그때 그 취득세하고 중개 수수료는 그것도 누가 됐습니까? 아이 통장에서 해약을 해서 예. 그 아이 그 세금을 감면받으려고 예. 그 마을금고에다가 아이 이름으로 예금한 게 그러면 있었습니다. 자녀 통장에서 나갔다는 네, 네. 얘기네요. 네. 어쨌든 지금 그 이후에 전세 기간 만료돼서 전세금 반환할 때 그때 이제 그때 전세금 반환할 때 뭐 대출 받고 뭐 차액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려고 할 생각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만약 그때 따님의 예금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다면 언급했다면 뭐 틀렸을 수도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그거는 따님이 갖고 있는 예금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 이 중에 상당 부분이 증여세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5천만 원 충분히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최근에 지금 이제 그 굉장히 청년 취업 문제가 불거져 있지 않습니까? 실업 문제 또 고시원에서 제대로 지금 총 잔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다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후보자께서는 여성이시니까 제가 좀 유리천장과 관련돼서 간단하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유리천장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후보자께서도 그 오랜 기간 은행에 근무하시면서 여행원부터 시작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실감을 많이 하셨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장관 국회의원을 하셨고 장관 후보자까지 오르면서 유리천장 어떻게 보면 뚫은 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유리천장 문제 그리고 특히 공공 민간 기업에서 유리천장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에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장관이 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유리천장 하면 아마 금융기관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지점장들이 많이 있고 관리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저희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여성이 지점장을 전혀 나가는 시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조홍은행에 1호 여성이 나갈 때 여성계에서 이렇게
파티까지 해줄 정도로 그런 경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능력이 있어도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여성이 공개한 것이 2004년이에요. 네. 2004년도에 따님의 재산이 예금 재산이 1,880만 원 정도였는데 2016년 아마 2017년에 따님이 유학 가면서 그 외화 예금도 늘어나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걸 빼면 2016년까지 1억 4,600만 원 정도 결국 얼마냐면은 거의 1억 2천, 1억 3천 정도의 예금이 지금 후보자께서 따님의 유학 관련된 예금은 다 빼도 1억 한 4천만 원 정도가 4,800 정도가 늘어난 겁니다. 한 10년, 12년 동안에. 그래서 아까 뭐 세뱃돈, 용돈 또 본인이 용돈 받은 거 보험 불입했다 이렇게 해도 과외를 해서 짧은 기간 동안에 그 4천만 원 이상의 돈을 모았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닐 거라고 다른 이 방송을 보는 청년들 입장에서 그렇게 쉽게 돈 벌 수 있느냐 하는 의구심을 많이 갖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에 그 오피스텔을 매수할 때 회계사하고 법무사하고 상의를 했더니 4,500만 원이면은 증여세를 납부하고 그 하루에 뭐 컵밥을 먹어가면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청년들이 볼 때는 따님이 뭐 나이는 있지만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많은 재산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박탈감을 느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많이 송구스럽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청년 실업에 그리고 그 고시원에 그 진짜 사발면 먹으면서 얼마 전에 우리 지하철에서 그 돌아가신 청년이 사발면 놓고 간 우리 이렇게 청년들의 고용 절벽 시절에 제가 그 아무 생각 없이 한 30년 모은 용돈이 그렇게 됐다 그러면서 얘기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철저히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따님이 예금과 관련돼서 제대로 소명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도 납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제가 그 아이가 그 동의서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벌었던